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감기 기운이 있으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들켰네요. 예, 자 오늘은 먼저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아시아에서 Z세대들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고 있다. 이것도 전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습니까? 이건 왜 일어난 거죠? 네, 이란에서는 오늘로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제 처음으로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수도의 이제 테헤란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이 상인들이 경제난에 너무 지쳤다 보니까 항의 시위를 시작했고 지금은 그 사이에 뭐 대학가나 시장 또 수도를 넘어서 전국의 각 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시위가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상인들이 특히 분노한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이란의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아. 이들의 분노를 좀 짐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이 리알화 가치가 1달러당 130에서 145만 달러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한 달 동안에만 가치가 한 30% 정도 폭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1달러에 3만 리알 수준이었으니까 10년 사이에 가치가 한 44배 정도 야, 풀썩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네요.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그대로 생활 물가에 반영이 되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치즈 가격이 몇 주 사이에 30% 이상 뛰었고요. 예. 또 우유 가격도 1년 사이에 5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떨어지니까 일부 상점에서는 이제 달러화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나 터키에서 봤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란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봤더니 진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인플레이션 상황 이번에 일어난 전쟁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좀 누적되어 온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서방의 경제 제재가 그동안 이란의 경제를 많이 옥죄고 위축시켰는데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이었던 2018년에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의 핵심 산업인 그 원유 산업뿐만이 아니라 금융 제재도 가했고 산업 전반으로 제재를 발동했는데요. 네. 지난해 9월에는 여기에 이제 유엔 쪽까지 합세를 해버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어요. 이렇게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란의 외화 유입은 줄어들고요.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란의 10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을 한번 봤더니 62.4%에 달했다고 해요. 이 수치가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남수단은 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할 정도네요. 네, 내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예. 그에 육박할 정도로 이란의 경제 그러니까요.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이 시위가 현재는 자유를 외치는 그런 외침으로 좀 발전을 했는데요. 비난의 화살 역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넘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외신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는 뭐 독재자에게 죽음을 어이구. 이라든지 여성, 생명, 자유와 같은 그런 좀 가치를 외치는 구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위는 이 Z세대들이 가세하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네팔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봤던 그 원피스 해적단 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를 했던 그 양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만이 정말 극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하메네이에게 직접 그 뭔가 선포하는 그런 네. 구호까지 외치면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니 진짜 시위의 수준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란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분명 탄압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시위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처음에는 좀 온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활이 힘드니까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좀 온건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위대의 합법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리알화 가치 폭락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이탈리아의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수습에 나서려고 하기는 했지만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에서는 점점 더 공격적인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심지어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는 뜻의 자비드샤라든지 예. 팔라비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팔라비는 예전에 팔라비 왕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팔라비 왕조의 귀환을 의미하는 표현들인데 현재 이란 정부에서는 체제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구입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란의 일대 최고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기존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의 최고 지도자로 하는 신정 체제를 수립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축출했던 왕조의 귀환을 이란 국민들이 바란다. 이건 결국 체제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통치 체제의 불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1달러에 3만 리알 수준이었던 게 10년 만에 그 가치가 44배 정도로 떨어졌으면 어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혹시 경제적인 요인 말고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이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 하메네이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란이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서방의 제재를 받아왔는데 하메네이가 그때 내세웠던 해법이 뭐냐면요. 저항 경제라는 이슈였습니다. 이제 내부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다 보면 서방의 그런 억압을 이겨내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는데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국민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세계 주요 원유 생산국이지만 정작 국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휘발유, 한번 정제를 거친 휘발유는 현재 수입을 해서 충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유시설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력망과 상수도 인프라 역시 노후화돼서 정전과 물 부족이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와중에 이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예. 해외의 친이란 무장 세력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내부를 그렇죠. 돌보지 않고 왜 외부에만 신경을 돌리냐라는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중동의 맹주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데 그 지위마저도 최근에 흔들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지난해 6월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른바 12일 전쟁을 치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란의 핵 시설과 미사일 관련 시설이 대거 파괴됐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말인즉슨 적국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가 않다는 의미죠. 그동안 이란은 중동의 군사 강국이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것마저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렇네요. 즉 내부에서는 민심 위반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시위까지 더해지니까 하메네이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하메네이는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사망자까지 생긴 시위 탄압이 있는데 언제까지 버티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상황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이제 시위가 얼마나 더 번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당시에 이제 히잡 시위라고 해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도덕 경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무차별하게 진압을 한 것에 대해 이란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는 그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이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위 이후를 한번 보니까 현재 이란 전 지역에서 여성의 20% 정도가 히잡 없이 이제 외출을 한다고 해요. 뭐 물론 이들이 주로 젊은 층이기도 하고 예.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위 역시도 이제 우리는 어떤 국가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답을 내린 결과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란의 그 집권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진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시위를 진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 세대의 변화 의지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힘이 엄청 무서워서 네. 커서 돌이킬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중동도 많은 변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남미 소식이네요. 콜롬비아 경찰의 마약 단속 작업이 드론 때문에 계속 막히고 있다. 드론이 어떻게 마약 단속을 막죠? 네, 그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으로 알려진 콜롬비아에서 이제 마약 조직원들이 드론을 통해서 군인과 경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요. 아, 이제 드론으로 경찰서에 폭발물을 투하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또 군사기지를 드론으로 은밀하게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인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군경이 헬리콥터로 쭉 시차를 하는데 이런 경찰 헬기를 드론으로 격추시킨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군 당국에 따르면 재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한 400여 건 정도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58명이 숨졌고 300명이 부상을 입었을 정도로 이 드론 공격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드론을 조달했느냐? 비싼 돈을 준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들의 사용한 드론의 정체는 원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대부분- 군사용 드론이 아니군요. 네네, 대부분은 그냥 쉽게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중국산 수십만 원짜리의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제 폭발물을 장착해서 개조한 거죠. 폭발물을 탑재하는 개조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고요. 예.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조달 금액도 100만 원대에 밖에 100만 원 정도 남짓이니까 네. 이러한 드론 공격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봤던 많은 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조금 뭐랄까 음성적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테러리스트들로 활동하는 누군가가 야, 드론이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체계였네라는 걸 인지해서 값싼 드론 사서 거기다가 뭔가 변형해서 사제 폭탄 같은 걸 달아서 비슷한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 마약 조직원이 그걸 활용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에서 이 마약 사범들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조직원 두목들이 네. 이제 드론을 통해서 휴대전화도 밀반입 하고 또 교도소 내부에서 마약도 몰래 이제 들여오기도 하고요. 예. 또 멕시코 서부에서는 드론으로 민간 마을을 공격해서 이제 주민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고 해당 지역을 장악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직들이 이렇게 재빠르게 드론을 무기화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군인들의 대응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차라리 국경이나 뭐 전선을 방어해야 한다면 그 영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뭔가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감시 체계도 조금 더 체계화할 수가 있는데 네. 마약 조직들은 이미 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고 또 활동하는 영역도 뭐 일반 도시도 있겠지만 뭐 산악이나 정글이나 여러 곳에 분포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심지어 일부 조직원들은 이제 드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소화하는데 네. 그 훈련 장소가 실제 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드론 전쟁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로 직접 찾아갔다고 해요.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종의 드론 강국이 됐잖아요. 이걸 노리고 우크라이나에 자원 입대한 조직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제보를 받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지난 7월부터 이제 중남미 일대에서 온 스페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의용병들 중에 혹시 마약 조직원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요. 이들이 의용병으로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짐작했듯이 드론 제조 기술과 또 전쟁 상황에서 드론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좀 배워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네. 재작년 3월에도 한 멕시코의 마약 조직원은 자원봉사자로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훈련을 이수했어요. 네. 실제 전투에서 드론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배우고 또 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배워서 이걸 그대로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실전에서 사용했던 그런 작전 방식이 중남미 마약 조직의 공격 현장에서도 그대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교한 드론 조작법을 배운 이 조직원들은 드론으로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예. 대인 공격이나 특정 개인을 타겟팅한 암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제 자신들은 용병이 필요해서 어쨌든 의용병들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전투가 뭔가 드론 기술을 더 전파하는 안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드론 기술을 전파하는 그 장이 됐다라고 하니까 네. 뭔가 그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조직원들에게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럴수록 더 이들을 빨리 색출해서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죠. 야, 그런데 군이나 경찰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에서 사람 손에서 마약이 들어온다든가 뭐 나쁜 행위가 일어난다면 사람을 차단하면 되는데 이 드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장벽 넘어서 쉽게 넘나들 것 같고 그리고 사이즈도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레이더 같은 걸로 잡히는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 군경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응은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뭔가 단일 해법은 없다고 없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교란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서 드론을 물리적으로 좀 제압하는 그런 방법을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드론을 잡을 수 있느냐? 우선 요격용 드론으로 조직원들의 드론에 직접 충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비교적 이건 비용은 적게 들기는 하지만 이제 정확한 추적과 숙련된 조종 기술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글이나 산악 지형처럼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운용이 더 어렵긴 하죠. 예. 또 두 번째로는 그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물이 장착된 드론에 날려서 공격용 드론에 접근한 다음에 날개에 그물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마약 조직원들의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의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좀 장악을 해야 도심이나 주요 시설에서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직접 그물을 쏴야 하는 만큼 사거리가 굉장히 짧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출력 레이저로 이제 드론을 겨냥해서 그 드론을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건 정밀 타격이 가능하긴 하지만 예상하다시피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무겁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아무리 레이저로 쏜다고는 해도 그 타격의 강도가 기대만큼은 못 미친다고 해요. 네, 이 정도면은 정식 군 편제에서도 드론을 대응하기 위한 편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콜롬비아군이 실제로 드론 공격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대를 신설했습니다. 예. 이 부대는 정찰이나 감시뿐만이 아니라 적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가장 큰 한계점은 아무래도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조직원들은 한 대에 한 100만 원 남짓 되는 그런 상업용 드론에다가 그냥 폭발물을 탑재해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요격하기 위한 드론 장비가 한 세트당 가격이 한 1억 원대 수준인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네. 조직원들이 쓰는 돈은 그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잡기 위해서 방어 체계에 수백 배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불균형이 이 중남미 각 국가들의 군인과 경찰들의 큰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이라도 이게 범죄와 결합됐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로 번지는지를 이번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약 카르텔이 한 국가의 단속만으로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가 진짜 드론 기술이 좀 더 발달하게 돼서 서해를 막 넘을 정도로 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현해탄을 넘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야, 이거 밀면은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단속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인 수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 가지고 아마 소재를 삼으신 것 같은데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낯선 식재료 많이 등장해서 저도 야, 이건 뭐지 하면서 즐겁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고급 식재료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아니 이제 히토류 말고 식재료도 장악을 한 겁니까?
맞아요. 사실 중국산 식품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뭐 값싸고 예. 좀 대량 생산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캐비어라든지 푸아그라, 마카다미아 같이 좀 원래 전통적으로 서구권이 주도했던 그런 고급 식재료 영역에서 중국이 핵심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생산국이요? 캐비어를 생산합니까? 네,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산단까지 어. 진입을 한 거예요. 캐비어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미 중국산 캐비어는 세계 캐비어 수출 물량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예. 2012년만 하더라도 14% 정도에 불과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캐비어 수출 강국이었던 러시아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대요. 그 지위를 중국이 파고든 겁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칼루가 퀸이란이라는 브랜드는 세계 최대 캐비어 공급업체가 됐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생산량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캐비어 즐기는 사람들은 또 최고급 캐비어 찾을 만큼 입맛이 아주 그 뭐랄까 발달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그 뭐랄까요? 입을 사로잡았다는 건 품질이 그만큼 인증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장악했나요? 맞아요. 단순히 뭐 값이 싸다고만 해서 이게 미식가들의 기준을 충족하진 못했겠죠. 그렇죠. 그 캐비어 소비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캐비어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고급 식재료로 인식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10세기경만 하더라도 페르시아에서는 캐비어가 그저 뭐 염장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식품으로 인식됐다고 해요. 그리고 서민들이 특히 즐겨 먹었던 음식이었죠. 네. 그러다가 19세기쯤이 되면 캐비어의 입지가 지금처럼 약간 고급 식재료로 완전히 입지가 바뀝니다. 네. 카스피해 부근에서 야생 철갑상어를 잡아서 거기서 얻은 알로 만든 캐비어가 유럽과 미국 상류층들 사이에서 희귀한 사치품으로 인식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20세기 들어서 캐비어 수요가 폭증했고 이제 러시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카스피해 인근에서는 무분별하게 철갑상어의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예. 근데 예상하시다시피 이렇게 남획이 벌어지면 곧 생태계에 교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철갑상어는 이제 성체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캐비어를 얻기 위해서 성체를 무분별하게 잡아버리니까 개체수가 급감해버렸고 예. 1980년대에 다다르면은 사실상 철갑상어의 개체수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멸종 위기종으로 인식을 해야 될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캐비어 수요를 무엇으로 감당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남획하는 거 말고 예. 양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식가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양식 캐비어의 맛이나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다음에 정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캐비어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반감을 갖는 소비자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양식 캐비어 역시 대중화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식 캐비어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캐비어를 대량 생산해서 모두 수출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인들도 미식가들이 워낙 많은 나라라서 내수로도 쓰고 있나요? 사실 중국이 양식 캐비어 산업을 확장했던 그 배경에는 처음에는 이제 내수용을 좀 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고급 식재료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를 맞춰보고자 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둔화를 시작으로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펼치면서 공무원들의 그런 호화스러운 만찬을 많이 제약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 주요 소비자였던 공무원들까지 지갑을 닫았다. 이 말은 그 국내에서 중국 내부에서 소비되던 캐비어나 푸아그라 같은 고급 식재료를 이제는 어디든 좀 팔아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수용으로 생산했던 이 식재료들을 해외 판로를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산 푸아그라도 지금은 중동으로 많이 수출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고급 견과류인 마카다미아의 시장 확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마카다미아는 원래 호주가 전통적인 생산 강국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현재는 중국이 호주의 뒤를 바짝 쫓아서 세계 2위 생산국까지 올랐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990년대부터 중국 지방 정부가 좀 나서서 농부들에게 너네 이제 뭐 옥수수나 콩 같은 거 재배하지 말고 마카다미아라면 재배해봐라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했기 때문인데 네. 이게 마카다미아가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작물이다 보니까 작물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고 보면요.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 못지않게 식품 분야에서도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서구권 국가들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일단 캐비어 쪽을 보면요. 예.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왜냐하면 좀 더 값싼 가격에 네. 품질도 괜찮은 식재료를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계 캐비어 수요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중국산 양식 캐비어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캐비어는 품질이 너무 괜찮아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유럽의 캐비어 브랜드로 다시 라벨링 돼서 판매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 생산자들은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겠죠. 이러한 구도를 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다가 일종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중국의 캐비어 양식업자들과 협업하려는 생산자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중국은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뭔가 뒷받침해줘서 특정 산업, 특정 분야의 기업들을 확실히 중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을 지금 여러 산업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소수의 중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거 식품 쪽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캐비어나 푸아그라 이외에도 트러플이나 또 와규 소고기처럼 다른 고급 식료품 생산 역시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 되어주었던 중국이 이제 다시 생산국으로 전환한다면 고급 식재료 시장 역시 중국이 좀 가격 결정권을 세게 쥐고 흔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이 고급 식재료만을 대상으로 관세를 때린다거나 뭔가 덤핑 조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시장 규모가 어쨌든 다른 산업보다는 많이 작기 때문에 네. 유인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이 중국산 식재료의 진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농업 지역 그 전통적으로 내륙 지방의 소득 증진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